미수가 나 좀 다시 받아줄 수 있겠니?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버릴 땐 어쩌고 그 여자 품이 그렇게 따뜻했니?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상처 준 거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 애한테 돈도 건강도 다 잃고 이제 와서 내가 피해진 거니? 그 손 나 38년 동안 잡고 있었어. 당신이 놓은 거야.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 박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건설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죠. 무일푼에서 시작해 이만한 아파트에서 살게 된 것도 모두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윤미숙의 목소리에 영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66세의 미숙은 36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였죠.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또 늦게 들어오실 거예요? 미숙이 밥그릇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영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응,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사업상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영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미숙의 마음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핸드폰을 다루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탁자 위에 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문자가 와도 슬쩍 확인만 하고 화면을 감췄죠.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나이가 나이인데 아직 팔팔해. 걱정 말고. 영호는 밥을 후루룩 먹으며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벌써 6시 반이었죠. 오늘도 그녀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아, 그런데 여보. 미숙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핸드폰 소리가 자주 나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영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했습니다. 별일 없어? 요즘 젊은 직원들이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해서 그래. 시끄럽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36년을 함께 산 남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향수도 새로 바꿨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밥을 마저 먹고 일어섰습니다. 나 나가볼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결혼 초기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죠. 미숙은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영호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죠. 샤워를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우려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가는 실수를 했죠. 평소 같으면 바로 가지러 갔을 텐데 그날은 마침 급한 전화가 와서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미숙은 화장실에서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진동 소리에 결국 핸드폰을 들어봤죠. 화면에 떠오른 문자 내용을 본 순간 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따뜻하게 안아줘. 사랑해. 발신자는 할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애정 표현으로 가득한 내용들이었죠.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핸드폰을 가지러 돌아온 것이었죠. 미숙은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호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혹시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영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추궁하지 않았고 영호는 해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36년간 쌓아온 그들의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영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던 미숙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냈죠. 미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미숙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36년을 함께 산 남편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죠.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마치 가슴에 큰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죠. 왜요? 우리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자. 나도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영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할인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죠. 68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죠? 미숙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들통난 이상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 누구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야.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정은 실망이었죠.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어요.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말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이 나을 것 같았죠. 38이야.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8이라면 자신보다 거의 30살이나 어린 나이였죠. 자신의 딸뻘이나 되는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사업 관련으로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의 설명을 들으며 미숙은 지난 몇 달 동안의 남편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새로운 옷차림, 향수 냄새, 그리고 핸드폰을 숨기는 행동들 말이죠.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그동안 저는 바보였네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하늘이 쓸쓸해 보였죠. 3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가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여보를 사랑해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나는 사랑해. 그래요. 며칠 후 영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죠. 아이의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죠. 68세의 남편이 38살 여자와 아이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 책임요? 36년을 함께 산 저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야. 영호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생명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실에 홀로 누워 지난 36년을 돌아봤죠.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바빴던 시절,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 둘만 남았던 시절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미숙은 남편이 짐을 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36년의 결혼 생활이 몇 개의 가방에 담겨 나가는 것 같았죠. 아이들에게는 내가 말할게.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 영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죠. 36년 동안 함께 채워왔던 이 집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가 이혼 소식을 전한 것이었죠. 아들과 딸 모두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에는 말문이 막혔죠. 엄마,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숙은 애써 담담한 척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미숙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죠. 더 이상 이곳에서 상처받은 채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영호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난 후 미숙은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죠. 그곳은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죠. 마을에 도착한 미숙은 작은 단독주택을 임대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서울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순자예요. 이사 온 다음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는 갓 만든 김치를 들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숙이라고 해요. 혼자 사시나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시고?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네, 혼자 살아요. 아이들은 서울에 있고요. 아이고, 그러면 외로우실 텐데.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시골 사람들의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은 달랐죠.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호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할인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8살의 할인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영호에게는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죠. 임신 초기인 할인을 위해 영호는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자기야, 오늘 병원 가서 검진 받아야 해. 알았어. 같이 가자. 영호는 할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로 아이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뭉클했죠. 68세의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할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미숙과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예쁘게 태어날 거야. 당연하지. 엄마를 닮았으니까. 할인은 영호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 할인을 보며 영호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죠. 36년 동안 미숙과 함께 살면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할인은 임신 중이라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영호는 와인을 마시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영호는 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할인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이 더 컸죠. 사업체 직원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는 게 어때? 할인의 결혼 이야기에 영호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무렵 시골에 정착한 미숙은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미숙이네, 서울서 내려온 거 맞지? 네, 맞아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나? 마을 사람들의 질문에 미숙은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너무 컸죠. 그냥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는 미숙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미숙에게는 가슴이 쓰린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죠.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있으면 더욱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미숙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던 습관이 있어서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했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주말마다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죠. 잘 지내고 있어.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아. 아빠는 연락 안 하시죠? 응, 안 해. 사실 영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받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너무 외로우시면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걱정하지 마. 미숙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한편 영호는 사업상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복잡한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의 새로운 연애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호야, 젊은 여자 좋긴 한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뭐 대수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래도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만해. 내일이야. 영호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았죠. 할인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이 모든 것을 상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 나도 아직 늙지 않았다고. 영호의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걱정이 느껴졌죠. 영호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호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었고 미숙은 홀로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영호와 할인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달콤한 신혼생활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할인의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영호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다정하게 대하는 일이 줄어들었죠. 대신 요구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자기야, 이 집 너무 좁지 않아? 아이 태어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도 충분히 넓잖아. 우리 둘이 살기에는. 아이까지 셋이 되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처럼 전세로 살 거야? 아이 아빠가 집도 없다니 창피해. 할인의 말에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을 미숙에게 주면서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직 여유는 있었지만 할인이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조금만 기다려봐. 사업이 안정되면 집도 사고 그럴게. 언제? 아이 태어나기 전에?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호와 함께 살기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었죠. 처음에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라도 바꿔줘. 지금 차 너무 오래됐잖아. 차는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 임신했는데 편한 차를 타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창피해. 할인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까지.
영호는 처음에는 임신한 여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들어주려고 했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할인아, 우리 조금 절약해서 살자.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절약? 당신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 결혼? 우리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언제 해? 아이 아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죠. 미숙과의 이혼 절차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할인은 계속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인에게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나 생각해 봤는데 이 아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영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안 가지겠다니요. 무슨 소리야? 벌써 5개월인데. 5개월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의 아이를 낳아서 평생 당신에게 묶여 살고 싶지 않아. 할인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36년의 결혼 생활을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아이잖아. 사랑? 나이 차이가 30살인데 무슨 사랑이야. 처음에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늙은 남자랑 사는 게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어. 할인의 잔인한 말들이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신 같은 늙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어.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할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래. 그동안 고마웠어. 할인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그런 할인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 할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호가 처음 보는 서류였죠. 이게 뭐야? 재산 분할 계약서. 당신이 사인한 거. 영호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인했던 것 같았죠. 할인이 급하다며 서둘러 사인하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내 재산의 절반? 맞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야. 이미 등기도 넘어갔고. 영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난 그냥 내가 받을 것을 받은 거야.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할인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아이는 정말 내 아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안 낳을 거니까. 할인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영호는 그런 할인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할인아, 안녕. 건강하게 살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죠. 36년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결국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할인과의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미숙과 함께했던 36년의 세월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할인이 떠난 후 영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버린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실감하게 됐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영호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도 발견됐죠.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지만 영호는 거부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환자분, 이 정도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치하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약만 처방해 주세요. 집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영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비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죠. 할인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미숙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상당한 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혼자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할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욱 쓸쓸했죠. 화장대 위에 향수병, 옷장에 걸린 드레스들, 침대 옆 테이블의 액세서리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후 처음으로 걸어온 전화였죠.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많이 배어 있었죠. 잘 지내고 있어. 그 여자는 어디 갔어요? 영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각자 길을 가기로 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어머니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선택하신 결과네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변명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하시고도 우리가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아,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비든 뭐든 저희한테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자식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딸 역시 아버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연을 끊겠다고 했죠. 아빠가 어머니께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 뭘 그렇게 했어요? 딸아, 아빠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수요? 36년의 결혼 생활이 실수 한 번으로 끝날 일인가요? 어머니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세요? 딸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들이 떠올랐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아빠는 젊은 여자랑 재미있게 살고 계시죠? 정말 한심해요. 그 여자는 이미 떠났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동정받으려고 하세요? 딸도 냉정했습니다. 영호는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 몰랐죠. 그렇게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 후 영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약도 제때 먹지 않으면서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죠. 어느 날은 길을 걷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보호자가 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퇴원 후에 돌봐줄 사람은 있으시고요? 없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가 혼자 사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거든요. 며칠 후 퇴원한 영호는 오피스텔 월세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원비로 나간 돈이 만만치 않았고 할인에게 빼앗긴 재산도 되찾을 방법이 없었죠. 결국 그는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영호가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죠. 창문도 작고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쪽방촌의 다른 주민들은 대부분 영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방에 사는 70대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박영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하며 사실 건가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영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됐는지 설명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 무렵 시골에 살고 있던 미숙에게는 가끔 영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였죠. 미숙아, 너희 남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거든요. 아,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그 젊은 여자가 도망갔대. 돈 들고. 미숙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죠. 그리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던데.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챙기나 봐. 지인의 말에 미숙의 마음 한편에서는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숙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안부 확인해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 혼자 감당해야죠.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영호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영호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미숙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6장 마이너스 참회의 시작. 쪽방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나자 영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당뇨와 고혈압은 계속 심해졌고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무거웠죠.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미숙에게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녀만이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영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시외버스표를 샀습니다. 미숙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까지 가는 표였죠. 버스 안에서 그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3시간여의 여행 끝에 영호는 미숙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죠. 서울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윤미숙이라는 분이 어디 사는지 물어보니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아, 서울에서 내려온 그분 말씀이시는군요. 저기 감나무 있는 집이에요. 영호는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과연 미숙이 자신을 받아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영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집에서 미숙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죠. 자신 때문에 이런 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침 미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예전보다 많이 마른 것 같았고 머리도 더 하얗게 새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그녀를 늙게 만든 것 같았어요. 미숙아. 영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떠올랐죠. 영호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창피했지만 이제는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같은 바보는 없을 거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아이가, 할인이가 나를 떠났어. 돈을 가지고 말이야. 영호의 고백에 미숙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했어. 나 같은 늙은이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미숙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36년을 함께 산 너를 버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미숙은 한참 동안 영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죠.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얘기는 안에서 해요. 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서 미숙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단출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분위기였죠. 영호는 거실 한쪽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 드릴까요? 고마워. 미숙이 차를 끓이는 동안 영호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많이 마르셨네요. 미숙이 차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호의 변한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너도 많이 마른 것 같아. 혼자 살면 그렇게 돼요. 밥도 대충 때우고 살게 되더라고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사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숙아, 나는 정말 왜 진작 깨닫지 못했어요? 미숙이 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그 아이 낳고 싶다길래 사랑인 줄 알았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사랑이요?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충동이 아니라 말이에요. 36년을 함께 산 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었을까요? 미숙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같았죠.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 건강은 어때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여전히 걱정해주는 미숙이 고마웠죠. 당뇨랑 고혈압이 심해졌어.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 아이들은 뭐해요? 연락 안 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 영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포장할 필요도 없었죠. 자업자득이에요. 미숙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영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숙아, 나는 지금 정말 혼자야.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 너만이 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요? 지금까지 제가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36년을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어요. 그런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미숙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영호는 마을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다시 미숙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7장 마지막 바람. 영호가 미숙을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는 미숙의 집 앞에 나타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말이에요. 미숙이네, 남편분이 매일 오시네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미숙은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영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간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끼니도 걸으면서 미숙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을 반복했죠. 얼굴색은 점점 누렇게 변해갔고 몸도 더욱 야위어 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몸만 망가져요. 일주일째 되는 날 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안 돼. 나는 여기서 죽을 각오로 왔어.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는 안 가. 영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온 것 같았죠. 용서요? 제가 뭘 용서해야 하는데요?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말이야. 너를 배신한 것, 가족을 버린 것, 모든 걸 말이야.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8세의 남자가 길바닥에서 우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죠. 그런 걸 용서받으려면 진짜 뉘우쳐야 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뭘 하면 돼? 먼저 건강부터 챙기세요.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숙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나를 받아줄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미숙은 영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기진맥진해했죠. 죽 끓여 드릴게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해요. 미숙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6년 전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미숙의 모습이 고마웠죠. 미숙아, 말씀하세요. 고마워. 정말로.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봐주는 미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영호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미숙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영호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호의 몸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 잘 관리하면 반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힘들었거든요. 병실에서 깨어난 영호는 미숙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구급차 부른 사람이 저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고마워. 영호는 미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손을 뺐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후 퇴원한 영호는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죠. 미숙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집 창고에서 지내세요. 뭐? 창고를 정리해서 방으로 만들어뒀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몸 추스르세요. 미숙의 제안에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영호는 미숙의 집 창고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본체와는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지낼 만한 공간이었죠. 미숙은 하루 3번 영호에게 식사를 가져다 줬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어느 날 영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36년을 함께 산 정 때문인가 봐요. 미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죠. 그런 와중에도 그는 미숙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호는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담은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미숙아, 내가 죽으면 내 유골 한 줌만 내 마당에 뿌려줘도 되겠니? 36년을 함께 산 정으로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고 싶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혼자 죽었을 거야. 편지를 다 쓴 영호는 봉투에 넣어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미숙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미숙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여보. 미숙의 부름에도 영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병원에서 영호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미숙뿐이었어요. 아이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도 없었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선언에 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며칠 후 미숙은 영호의 창고 방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 숨겨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미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영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영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공동묘지에 묘를 써주었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8장 - 새로운 삶으로 영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미숙과 마을의 몇몇 이웃들 뿐이었죠. 아이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영호의 옛 지인들도 소식을 듣고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던 영호였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미숙이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음도 원망도 없었죠. 그저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미숙은 혼자 묘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영호의 묘 앞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조용히 중얼거린 후 미숙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영호에게 바치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묘지를 나오는 길에 미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영호가 머물렀던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거든요. 옷가지들은 버리고 약품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그가 썼던 손편지뿐이었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유골을 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응, 며칠 전에.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미숙의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도 장례식은 지냈어야죠. 혼자 치렀어. 조용하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듯이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미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이었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실행에 옮길 용기가 생겼습니다. 카페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마을에는 그런 곳이 없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미숙의 계획을 듣고 격려해줬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무모할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젊으신데.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사는 게 최고죠. 미숙은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조금만 손보면 아담한 카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테리어는 소박하게 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수국 그림을 걸었죠. 카페 이름은 수국으로 정했습니다. 꽃말이 진심이라고 해서 선택한 이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카페 오픈 첫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에서였지만 미숙이 직접 내린 커피와 수제 케이크의 맛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미숙이네, 커피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독학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더라고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숙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재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 혼자 앉아 있던 미숙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글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생은 배신으로 망가지고 용서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호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그런 일을 당한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미숙은 영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원망이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의 차원에서였습니다.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놓으며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 삶을 찾았거든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숙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순이 돋아나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그 나무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도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들 내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영호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다. 일기를 다 쓴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미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6년의 결혼 생활을 견뎌낸 자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의 작은 카페 수국에서 미숙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미숙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